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가족이라면 어떤 행위를 해도 허용이 된다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죠. 그것들은 악마의 탈을 쓴 짐승들입니다. 결코 무시해도 안 되고 용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이죠. 그 악마 같은 것들에게는 콩밥조차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못한다며. 너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내가 너 새 출발하는데 도와준다고 했잖아. 얼마나 받았어? 어? 넌 새 출발하고 나한테는 반만 넘겨.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결혼을 하면 마냥 행복 시작인 줄로만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연들이 올라오는 이 채널을 구독하게 되었고 애청자가 되었어요. 다른 이들은 어떻게 사나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저는 남양주에 있는 전원주택, 카페 등 작은 주택 시공사업을 하는 형님의 회사에서 토목공사 파트 중장비 일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고향이기도 하죠. 남양주가 전원주택지나 펜션, 카페 등이 유명하잖아요. 형님은 회사에서 설계 디자인 일을 하던 형수님과 결혼을 하셨어요. 부모님은 형님이 결혼을 하자 저에게 은근히 눈치를 주시더군요. 사실 저는 중장비 말고는 여자나 취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대학 시절에도 그 흔한 소개팅 한번 한 적이 없었죠. 그러니 부모님이 은근히 걱정하실 만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은근히 저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냐고까지 물어보신 적이 있으시니까요. 너도 나이가 있는데 결혼 생각은 없니? 형수가 참한 사람 소개해준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봐라. 너 혹시 그건 아니지? 제가 성격이 사교적이지도 못하고 여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자 부모님 눈에는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평생 외롭게 살 것 같이 보였을 겁니다. 그런 제가 갑자기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한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같은 회사 여직원이니 형님 내외는 눈치를 채고 있었겠지만 속도 위반이라는 말에 무척 당황하셨어요. 저보다 6살이나 어린 아내 때문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회식을 하는 날 술 기운을 빌어 2차를 가자고 말을 했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도 내심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한번 스파크가 튀자 뜨거운 연애를 했습니다. 원래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이 있듯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고 연애 감정이 싹 트니 직진밖에 보이지를 않더군요. 몇 달 연애를 하는 동안 아내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슬그머니 눈을 피하면서 머뭇거렸어요. 아내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의 불안감을 느껴 결혼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랑이란 감정을 느낀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자기랑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자기 닮은 공주님도 빨리 보고 싶고 나 정말 가정적인 남편으로 잘할 자신 있어. 결혼은 좀 빠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부담 없이 연애만 하면 안 돼요. 난 지금이 더 좋은데. 자기는 나랑 결혼하는 것이 싫어? 뭐 결혼까지 할 만큼 좋아하지는 않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제가 솔직히 말해봐라. 혹시 무슨 문제가 있냐 하고 물어도 속 시원한 답을 해주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속도 위반의 결과가 나타나자 아내는 죽을 상을 하면서 임신인데 이제 어떡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뭐가 문제냐 하면서 일단 병원부터 가자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임신 6주 차이니 태아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조심하라며 산모 수첩을 만들어주고 일정을 잡아주었어요. 저는 싱글벙글하며 이렇게 된 이상 빠른 시간 안에 결혼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처갓집 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화물차 운전을 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린 시절 내내 생활고에 시달렸고 아버지는 술을 마시는 날이면 개차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오빠라는 인간은 번듯한 직장도 없는 백수에다가 툭하면 찾아와 돈을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저에게도 찾아와 횡포를 부릴지도 모르거니와 지금 결혼할 여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보다는 2살이 어렸는데 듣자 하니 그 행동 거짓 또한 개차반이었습니다. 툭하면 아내에게 못살게 굴고 술에 고함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의 남자였던 겁니다. 사실 현우 씨가 나한테 속물이라고 욕해도 좋아.
내 형편이 지금 현우 씨랑 결혼할 만큼 좋지가 않거든요. 현우 씨가 우리 집 형편 알고 나면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현우 씨 옆에 있고 싶었어. 그래서 더욱 말을 못했어요. 아내의 사정을 들은 저는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는 것도 맞지만 집안끼리도 이어지는 관계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아내의 가정사나 형편을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었고 이제는 책임져야 할 제 아이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부모님과 형님 내외에게 결혼할 여자를 소개해드린다며 주말 저녁에 찾아뵙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부모님은 목소리 톤부터 달라지시면서 언제든지 대환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서 놀라셨죠? 저도 당황스러운데 저 곧 있으면 아기 아빠가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정적이 흐르면서 부모님과 형님 내외는 아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고 아내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되었어요. 쑥스러우니까 더 이상은 물어보지 말고요.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돼서 빠른 시일 내에 결혼식부터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곧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요즘 유행이 뱃속에 아이를 혼수로 해온다는구나. 작은 애가 생각보다 급했나 보구나. 괜찮아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몸 상태는 괜찮아요? 그렇잖아도 인사를 온다기에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으니 많이 먹고 가요. 다행히 부모님은 아내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맛있는 식사까지 준비해 주셔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부모님과 형님 내외를 따로 만나 아내의 집안 형편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 등등 제가 모두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중장비 일이다 보니 보수가 높아 모아놓은 목돈이 꽤 있었어요. 부모님은 이미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며느리만 참으면 뭐가 문제냐고 하셨습니다. 사돈댁 형편이 안 된다고 하니 아내의 체면상 참석만 하시라고 했죠. 형님은 이번에 분양한 단지에 있는 소형주택에 신혼살림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있는 돈만 주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으라고 하셨죠. 가전제품은 주택 안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마련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내용을 전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이만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아내의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간소하게 치렀어요. 결혼식을 올린 후 아내는 한동안 입덧이 심해 냄새만 맡아도 힘겨워했어요. 그래도 저를 위해서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렸죠. 입덧이 가라앉은 다음에는 부모님이 주말마다 불러 바비큐를 구워주셨고 아내를 딸처럼 대하시며 챙겼습니다. 부모님은 사과 농사를 하셨는데 바쁜 농장이라도 아내가 좋아하는 야채와 제철 과일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내가 부모, 형제 복은 없는데 남편 복이랑 시부모님 복은 있나 봐. 나 부모님한테도 이런 관심과 사랑 못 받고 컸거든. 처음에는 자기랑 결혼하는 것이 두려웠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겁 안 나. 정말 결혼 잘한 것 같아. 그럼 어디 가서 나 같은 남자를 만나. 절대 못 만나지. 그러니까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내가 더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싸우지 말고 평생 이렇게 잘 살자. 몇 달 동안 이래서 결혼을 하는구나 하고 아내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때가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많을 거라고는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아내의 친정부모님은 결혼식에도 말 그대로 참석만 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뵙고 다 필요 없고 아무것도 준비하실 것도 없으니 따님만 달라고 했죠. 두 분은 그렇게 하라며 결혼식장에 입고 갈 한복값은 보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아내는 두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고 저는 아내의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저런 분이셔. 자기 실망했지? 자기한테 창피해서 죽겠어. 부모님 한복값은 내가 드릴 테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아내는 울면서 정말 도움도 안 되는 친정이라면서 창피하다고 속상해하더군요. 그러고는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다면서 제 시계와 양복은 직접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아내의 자존심이 다칠까봐 마냥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지요. 보통 사연들 들어보면 한쪽 집안이 기울 경우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뜯어 말리는 경우가 많던데요. 그 당시 저는 그런 문제는 아무런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중심만 잘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내에게 백수인 오빠가 있다고 했죠. 이제 결혼했으니 저에게는 처남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결혼식을 올릴 때 처남은 지방 어딘가에 있어 소식도 끊어진 상태라 참석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혼재미에 빠져 있을 무렵 뒤늦게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현주야, 넌 하나밖에 없는 오빠한테 결혼 소식도 안 알리고 정말 섭섭하다. 신혼집이 어디냐? 남양주라고 들은 것 같은데 초대 한번 해라. 아내는 처남이 툭하면 사고를 치고 돈을 요구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신경 끄고 찾아오지도 말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날 회사로 찾아왔더군요. 그날은 회의가 있어 회사로 출근한 날이었어요. 회의를 마치고 바깥마당으로 나왔는데 어떤 남자가 어슬렁거리면서 회사 간판을 살펴보더군요. 누구시냐고 물으니 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당사자인 것을 알자 반가운 척을 하며 악수를 청하면서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처남이라고 하더군요. 가까운 카페로 들어가서 차를 시켰습니다. 저는 일단 반갑다고 했고 처남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을 하더군요. 현주가 그래도 인물값을 했네. 이런 있는 집 남자를 꼬시고 제법 능력도 좋은가 봐요. 회사도 커 보이던데. 회사는 형님 회사이지 저는 그냥 직원입니다. 에이, 뭐 형제끼리 다 도우면서 사는 거지. 형 회사 내 회사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나 요즘 일자리가 필요한데 자리 하나 만들어 봐요. 아무리 처남이라고 하지만 초면에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요? 먼저 여동생의 안부부터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저는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저의 분명한 거절에 처남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단번에 거절을 하냐, 처남을 무시하냐고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오늘 처음 봤지만 딱 봐도 불량스러워 보였고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으로는 안 보였어요. 저 또한 험한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지라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처가 식구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저도 아내가 싫어하는 일은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는 거 불편합니다. 더구나 이런 부탁이라면 잘못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지금 예민한 상태이니 전화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남은 인상을 써가며 있는 것들이 건방지게 사람 무시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친정이고 오라비인데 무시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며 말을 거칠게 하더군요. 그 말을 뒤로 하고 정중하게 차값은 계산하고 나가겠다며 먼저 일어섰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저런 처남한테 계속 시달렸을 아내를 생각하니 측은하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갑자기 아내가 보고 싶어져 아내가 좋아하는 마카롱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요즘 작은 화단에 꽃이 뿌리기에 한창이었는데 마침 밀짚 모자를 쓰고 화단에 물을 주고 있더군요. 화려한 햇살에 그 모습이 너무 눈부셔서 한참을 바라보았네요. 뜨거운데 왜 나와 있어? 너무 오래 있으면 아기한테도 안 좋아. 갑작스러운 저의 말에 아내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자기 웬일이야.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아요. 오히려 집안에만 있으면 안 좋아. 제가 마카롱을 내밀자 아내는 때마침 달달한 게 당겼는데 어떻게 알고 사왔냐면서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내가 찾는 거 아니야. 우리 아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야. 아내는 마카롱을 베어물며 능청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오늘 처남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아내가 마카롱을 다 먹고 시원한 차까지 마실 때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부탁한 처남의 부탁을 거절해서 서운하냐고 물어봤죠. 아내는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그 인간에게는 틈을 주면 안 돼요. 자기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회사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쉽게 포기할 인간이 아닌데. 저는 걱정하지 말라며 스트레스 받으면 태아에게 안 좋다고 다독거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혼자 있을 때 찾아올지도 모르니 문단속 잘하고 웬만하면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긴 했지만 불안해하는 아내를 보니 걱정이 되어 보안 경비업체에 추가 시스템을 설치해달라고 했어요. 펜스 높이를 높였고 펜스마다 센서를 설치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언제든 집안을 볼 수 있게끔 제 핸드폰과도 연결을 시켜놨죠. 그제야 아내는 불안해하는 표정이 다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처남은 아내에게 전화해서 몇 번을 다그쳤다고 합니다. 야, 너는 오빠가 일을 하고 싶다는데 네 남편한테 부탁도 못 해주냐? 너 그렇게 살면 못 써.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다시 한번 잘 말해봐. 그 얼굴로 베갯머리에서 속살거리면 다 들어줄 것 같던데. 아내가 역겹다고 말하며 다신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고 제정신 차리고 살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뭐 역겨워? 너나 나나 한 핏줄이야. 내가 역겨운 피면 너도 역겨운 거야. 그러지 말고 일자리가 그러면 내가 구상해둔 사업이 있는데 5천만 원만 준비해 주던가. 그럼 네 주변에는 얼씬도 안 와마.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주 돌았어. 여기에 돈 맡겨놨어? 어디서 돈을 해달라 말라야. 일은 안 하고 남의 돈만 뜯어먹을 생각만 하는 너 아주 지겨워. 이런 일로 다신 전화도 하지 말고 내 남편한테도 얼씬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내 남편 찾아가면 가만 안 둘 거야. 처남은 네가 가만 안 두면 어쩔 거냐면서 진흙탕에서 살던 미꾸라지가 맑은 물로 간다고 변할 줄 아냐며 더러운 말을 써가면서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더 이상 듣기 힘들었던 아내는 먼저 전화를 끊었고 다시 울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집에까지 찾아와 횡포를 부릴 줄 알았던 처남은 다행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다툼 사건에 연루되어 지방으로 피해 다녔기 때문에 못 나타났던 거였더군요. 다행히 뱃속의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막달이 되어 아내는 출산을 했습니다. 예쁜 공주님을 낳아준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지요. 부모님과 형님 내외도 천사가 내려왔다면서 너무 예뻐하셨습니다. 제 눈에도 정말 아기 요정으로 보였어요. 어머니는 바쁜 가수원 때문에 아내의 산후조리를 못 해주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어요. 내가 며느리 산후조리는 해주고 싶었는데 농장일 때문에 아쉽구나. 대신에 조리원 비용은 내가 해주마. 아내는 어머니의 지원에 고맙다고 몇 번을 말했는지 모릅니다. 걔도 그럴 것이 출산할 때 보통 친정 엄마가 옆에서 보살펴준다고 하던데 장모님은 아내가 출산 예정일이 다가와도 연락 한 번을 안 하시더군요. 그래도 연락은 드려야 할 것 같아 예쁜 공주님을 출산했다고 하니 조리원으로 옮겼을 때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그 방문이 아내를 또 한 번 울리는 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아기의 베네쩌고리를 사오셨는데 아내는 그래도 친정이라고 장모님이 찾아왔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한마디에 아내는 울부짖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아기 옷을 건네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계속 제 눈치를 보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제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냐 물었더니 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기, 네 아버지가 술 먹고 사람을 쳐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안 되겠니? 네 오빠가 그러는데 김서방도 돈도 잘 벌고 시댁도 잘 산다면서 그럼 1,000만 원이면 어려운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엄마가 웬일로 내 걱정을 해서 오셨나 했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딸한테 지금 돈 달라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고친 합의금을 왜 제가 맨날 드려야 하는데요? 차라리 아빠 정신 못 차리시는데 엄마도 깨끗이 갈라서세요. 이제 걸리는 자식도 없으니 차라리 혼자 사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디 아빠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서 살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진정하라고 했고 장모님은 아내에게 말해봤자 통하지를 않자 아예 저를 보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네는 이렇게 예쁜 딸까지 낳아주었는데
장인어른 합의금 1,000만 원이 아까운가? 원래 마누라가 어여쁘면 처갓집 말뚝만 보고도 절을 한다 하지 않는가? 제가 입을 열려고 할 때 문이 벌컥 열리면서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장모님을 향해 쓴소리를 하셨어요. 어쩌다 보니 문 밖에서 다 듣게 되었네요. 사돈,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아이한테 와서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모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전까지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새아기가 도움을 준 것 같은데 더 이상은 하지 마세요. 저도 부모지만 자식한테 짐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나요? 새아기 이제 출가 외인이니 저희 가족으로 살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니의 단호한 추방에 장모님은 처음에 미안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습다는 듯이 쏘아붙였습니다. 사위도 자식이라는데 힘들 때 도와주기도 하는 거지 가진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하더군요. 아내를 이만큼 키워준 공이 있는데 부모가 힘들 때 보태준 것이 당연하다고요. 왜 당연한 것을 무슨 죄인 취급을 하냐면서 시댁은 시댁이지 정말 딸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계속 듣고 있자니 머리에서 열이 뻗쳤습니다. 그때 침대에 앉아 창피해서 고개만 숙이고 있던 아내가 더 이상 못 참겠는지 벌떡 일어나 장모님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가요. 제발 좀 가요. 제 인생에서 제발 좀. 장모님은 문 밖에서도 어디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면서 에이 퇴퇴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문고리를 붙잡고 흐느껴 울자 어머니는 아내에게 다가가 말없이 안아주셨어요. 그 품 안에서 아내는 죄송하다면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독이면서 물었어요. 아가, 내가 사돈한테 험한 말해서 섭섭하냐? 아내는 울먹이며 고개를 옆으로 저으면서 형편없는 친정 식구들 때문에 면목도 없고 정말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휴지를 가져와 아내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가, 울지 마라. 네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 그런 말은 하지도 말고 그런 마음조차 갖지를 말거라. 네가 자라면서 아팠던 만큼 우리랑 살면서 행복하면 되는 거야. 물론 너를 딸같이 여긴다고 하지만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 살면서 섭섭한 일도 생기겠지. 그럴 때면 우리 마음을 나누면서 풀자꾸나. 그러면서 살면 되는 거야.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아내는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면서 또 한 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 저도 부모님이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아내에게 한 소리 하실까봐 걱정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흉을 들추어내지 않고 아내를 보듬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그만 울라면서 산모가 너무 울면 해롭다며 다 잊고 몸 회복에만 집중하라고 다독이고 또 다독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조리원까지 찾아와 돈을 요구했던 장모님은 어머니한테까지 쓴소리를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행히 다시 전화를 해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몸 회복에만 신경 쓰고 우리 예쁜 딸과 저만 바라보고 살라고 다독였습니다. 아내의 상처받은 마음이 빨리 아물기를 기도하면서요. 여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마음 편하게 먹어. 그래야 몸도 빨리 회복되지. 자기가 다시 상처받고 우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 자기는 나랑 우리 다현이만 보고 살면 돼. 그 후로 처갓집 식구들은 전화도 찾아오는 일도 없이 잠잠했어요. 아버지는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 등을 챙겨서 보내주셨고 어머니는 아내에게 더 자주 들르면서 챙겨주셨어요. 형수님도 조카 본다는 핑계로 자주 들러서 아내와 친구처럼 수다를 떨다가 놀다 가곤 했습니다. 가족들의 배려와 사랑으로 아내는 다시 웃음을 찾았고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딸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처갓집 식구들로 인해서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꿈이라고 할 만큼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행복을 시기한 걸까요? 지금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딸아이가 돌이 지난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날도 딸아이의 애교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움직여 집을 나서면서 아내와 딸아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딸아이는 아내의 품에 안겨서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손을 흔들며 배웅을 해주었죠.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래야 주말에 할아버지 댁에 데려갈 거야. 딸아이는 부모님 댁을 좋아했어요. 그곳에 가면 동물 친구들도 많았고 마치 눈이 내린 듯한 사과꽃이 만개해 있었거든요. 그 속에 파묻힌 딸은 사랑스러운 요정과도 같았습니다. 출근길에 지나치는 과수원에는 따뜻한 봄 햇살에 연분홍 사과꽃이 수줍게 피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벌써 딸아이와 사과꽃이 만개한 한가운데 가 있었죠. 정말 아름다운 봄날이었어요. 그날은 저도 현장으로 나가 토목공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포크레인에 올라 익숙한 손놀림으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작업하는 곳은 임야라 꽤 가파른 곳이었고 마른 덩굴들을 걷어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작업에 열중하던 중 후진을 하던 차에 왼쪽 바퀴가 밑으로 내려앉는 느낌이 들어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뒤로 떨어지기 시작한 포크레인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포크레인이 떨어지면서 어딘가에 쿵 하는 순간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아, 딸아이와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 후로는 계속 암흑과 꿈속을 헤매는 듯한 시간 속에서 오락가락하며 보냈어요. 암흑이 아닐 때는 정신과 몸이 부유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몸에 감각은 없는데 그렇다고 죽었다는 느낌도 아니었죠. 마치 아련한 꿈속 같았어요. 기계음 같은 소리만 들릴 때도 있었고 아는 듯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죠. 그렇게 암흑과 꿈속을 헤매다가 어느 순간 꿈속이 점점 선명해지더군요. 아내가 계속 저에게 속삭였어요. 눈 좀 떠봐요. 제발. 난 당신밖에 없는데 이렇게만 잠들어 있으면 어떡해. 어느 날인가는 작고 부드러운 손이 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하기도 했죠. 아내가 계속 저에게 속삭였어요. 제발 일어나라고. 암흑과 꿈속을 헤매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몸의 감각과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살아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먼저 지끈거리는 강한 두통에 참을 수 없는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누군가 화들짝 놀라 정신이 드냐고 물어보는데 한참 후에야 아내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신은 돌아오고 있었지만 눈이 떠지지는 않았습니다. 다급한 의료진의 목소리도 들리고 아내의 울음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났다는 안도감에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고는 얼마나 잠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아내가 누군가와 다투는 듯한 소리가 들렸죠. 나중에서야 처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다신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잖아. 다 들었어. 하반신 마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더라. 위험한 중장비를 다루는데 보험은 많이 들어져 있지? 잘 생각해. 네 나이 30도 안 되었다. 그 젊은 나이에 하반신 장애인 남편하고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험금 따서 새 출발해. 미쳤어.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반신 마비 아니야. 일시적인 거라고 했어. 잘 생각하라니까. 보험금 제법 나올 것 같은데 너 새 출발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반만 넘겨. 넌 악마야. 가. 얼른 가라고. 아내는 그 누군가를 밀어내고 문을 닫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말라고 달래줄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한참을 소리 죽여 울더니 제 손과 발을 주물러주면서 제발 일어나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주문을 외우듯 속삭였어요. 그렇게 몇 번을 더 잠들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면서 감각은 점점 더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갑갑하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을 뜰 수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죠. 온몸의 통증들이 아우성을 쳐댔지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기분이 묘했습니다. 눈가에 고통이 밀려들어 몇 번을 깜빡이고 나서야 살며시 눈꺼풀을 들어 올렸어요. 주위는 아직 어두웠고 창문 너머로 이제 동이 트이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침대 옆에는 제 손을 꼭 쥐고 잠들어 있는 그리운 아내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정말로 깨어난 건지 확인하고 싶어 손을 움직여 아내의 얼굴을 만져보았어요. 보드랍고 그리운 아내의 살결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의 기척에 아내가 눈을 떴는데 입만 뻥긋할 뿐 말도 못하고 두 눈에 눈물만 그렁그렁 하더군요.
몇 분간을 우리 두 사람은 눈물만 흘리고 있다가 아내가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안아주었어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 나 누군지 알죠? 아내는 몇 번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더군요. 지난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 뒤로는 의료진이 도착하고 보고 싶던 가족들까지 도착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느낌에 행복할 뿐이었어요. 장하다. 잘했어. 이제 다시는 잠들지 마. 너무 오래 잠들어 있어서 모두 힘들었어. 어머님은 펑펑 우셨고 아버지도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형수도 따라 울었죠. 형님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마 형님이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았어요. 현장에서 일하다가 벌어진 사고이니 가장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 중에는 제일 보고 싶었던 천사도 있었죠. 아빠를 알아보는지 빠 하면서 저에게 오겠다는 딸아이가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며 제 얼굴을 만지는데 행복해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형님은 그날의 사고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날씨가 풀리면서 땅이 다 녹은 줄 알았는데 꽃샘 주위에 뒤늦게 땅이 녹은 부분이 꺼진 것 같아. 나는 너 그냥 보내는 줄 알았어. 이렇게 깨어나줘서 정말 고맙다. 부모님도 많이 우셨지만 재수 씨가 마음고생이 장난 아니었어. 평생 갚으면서 살아야 될걸? 우선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자. 그 후로 침대에 누운 채 이동해가며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다리에 감각은 있는데 일어서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제 상태에 대해 묻자 의료진은 머리를 다쳤지만 밖으로 출혈이 있어 다행이라 했고 기억에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 두통만 가라앉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어요. 문제는 하반신인데 왼쪽 다리가 골절이 된 상태라 핀을 박는 수술을 하고 통깁스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허리신경이 눌린 부분은 수술이 필요한지 두고 봐야 한다고 했어요. 일단 다리가 나아서 걸어봐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다고요. 다른 자잘한 상처들은 딱지가 지고 떨어지면 새살이 돋을 테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딸아이는 어머님이 맡아서 길러주시고 아내는 제 옆에서 한시도 떠나려 하지 않고 간병을 했어요. 부모님이나 형님 내외가 간병이 날 수자구에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다현 아빠가 깨어나니까 없던 힘도 생기는걸요. 다시는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아내가 쪽잠을 자고 간호하는 것이 안쓰러웠지만 저 또한 아내가 옆에 붙어있는 것이 행복했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았지요. 하지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저의 성격상 몇 주간 병원 생활이 너무 갑갑하고 숨통이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아내에게 제발 좀 집에 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내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의료진은 깁스도 풀어서 약물 치료는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찜질이나 재활치료는 가까운 병원이나 집에서 전문의를 통해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성화의 부모님과 아내는 반대를 했고 형님은 워낙 제 성격을 잘 아는지라 집에 재활치료 도구를 설치하고 전문의를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너를 누가 말리니? 재활 비용은 걱정하지 마라. 회사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사고 보상금이 나올 거야. 그리고 재활치료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할게. 사고로 죽을 뻔했지만 워낙 직업이 위험군이다 보니 어머니도 저도 형님 회사에도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비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년 동안은 일을 안 하고도 쉴 수 있는 만큼의 보상금이었으니까요. 저는 허리부터 힘이 들어가지 않아 침대에 누운 채 집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집에만 오면 날아갈 것 같고 빨리 나을 수 있다는 저의 희망적인 바람은 몇 주 안에 사그라들었습니다. 아내가 온갖 찜질을 해주고 재활 전문의가 매일 와서 치료를 도와주어도 허리에 힘을 줄 수가 없었어요. 허리에 힘이 들어가야 다리도 재활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속이 터져왔습니다. 원래 짜증도 안 내던 성격인데 언제부터인가 아내에게 짜증을 부렸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갑갑하고 이러다가 영영 불구로 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생기더군요. 아내는 저의 짜증을 다 받아주고 화장실 수발까지 들었죠. 연약한 아내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자신이 치욕스러워 더욱 아내에게 심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화 한 번 안 내고 다독여 주었어요. 자기 강한 사람이잖아. 이겨내야 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왜 자꾸 무너지려고 해? 이러다가 영영 못 일어나면 당신은 나를 버릴 건가? 하긴 당신 나이 30도 안 되었는데 사람 구실도 못하는 나랑 평생 살긴 힘들겠지. 저는 계속 비뚤어진 말로 아내를 건드렸고 그런 저에게 아내는 지극정성으로 찜질과 재활 전문의를 도와 치료에 힘을 보탰습니다. 아마 저는 아내가 이런 저를 정말로 버리고 떠날까봐 겁이 나서 모질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모진 태도도 그나마 가끔씩 부모님이 딸아이를 데려올 때는 딸의 재롱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낮잠이 들었을 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잠이 깼는데 아내는 제가 깰까봐 찾아온 이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불안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는 보안 앱으로 밖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밖에는 한동안 잠적했다던 처남이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예전처럼 처남이 아내를 위협할까봐 스피커를 켜고 대화 내용을 들었어요. 미쳤어? 내가 다신 찾아오지 말랬잖아. 더는 너랑 볼 일 없어. 야, 오빠한테 너라니 이게 확 그냥. 처남은 손을 들어 아내를 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핑하니 돌면서 나설 수 없는 이 몸이 저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남을 쫓아내기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님은 다행히 근처 건설 현장에 있어 바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좀 진정되는 것 같았죠. 아내와 처남의 언쟁은 계속 이어졌어요. 오빠가 오빠다워야 대우를 해주지.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찾아오는 거야? 당장 가. 아, 내가 참는다. 저번에 병원에서 말했던 거 생각해봤어? 너 아직 아가씨라고 해도 다들 믿어. 지금쯤이면 보험금 받았을 것 같은데 얼마나 나왔냐? 엄청 나왔지? 내가 또 그런 쪽은 빠삭하잖아. 처남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빳빳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죠. 병원에서 정신이 들었을 때 찾아왔던 남자가 처남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정말로 아내가 처남과 떠나버릴까봐 겁이 났어요. 숨도 쉴 수가 없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난 보험금은 관심도 없고 더구나 네가 왜 내 남편의 보험금에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주라. 아직도 일어나지 못한다며. 너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내가 너 새 출발하는데 도와준다고 했잖아. 얼마나 받았어? 어? 넌 새 출발하고 나한테는 반만 넘겨. 미친 것. 넌 천하의 악마야. 그거 내 남편 목숨값이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다신 찾아오지 마. 아내가 소리치면서 철문을 닫아버리려 하자 처남이 한 손은 문을 붙잡고 또 한 손은 아내를 잡아당겼어요. 이게 좋은 말로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네. 네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처남은 손을 쳐들어 가녀린 아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내는 쓰러졌고 바보같이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제 마음도 시뻘건 지옥이었습니다. 처남은 쓰러진 아내 머리채를 잡고 발악을 했습니다. 아내는 몸을 둥글게 말고 버티면서도 제발 꺼지라고 악을 썼습니다. 정말 눈뜨고는 볼 수가 없었어요. 악마 중에서도 악질 중의 악질이었습니다. 신고한 경찰이나 형님이 빨리 도착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 건너편 주택에서 남자가 나오면서 누군데 연약한 여자를 때리냐며 소리를 쳤습니다. 처남은 가족이리니 참견하지 말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처남이 윽박지르자 그 남자는 움찔하면서도 가족이라도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며 대꾸했어요. 처남은 잡고 있던 아내를 밀치더니 그 남자에게로 다가가 밀치면서 험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씨, 참견 말라고 했잖아. 이씨. 처남이 그 남자를 밀치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다시 발을 들어 걷어차려는 순간 아내가 뛰어와서 처남 다리를 붙잡으며 그 남자에게 얼른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남은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타고 온 차로 빠져나가려 했지요. 하지만 단지 내 도로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앞쪽에는 경찰차가 뒤쪽으로는 형님의 차가 막아섰습니다. 처남이 안 되겠는지 차에서 내려 도주하기 시작했고 경찰이 뒤쫓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차에서 내려 아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수씨, 일어나 봐요.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것. 우선 병원부터 가요. 아니 119부터 불러야겠어요. 그리고 건너편 남자에게도 괜찮냐고 물으면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경찰이 처남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남은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아내와 건너편 남자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남자는 치료를 받고 조사에 임했지만 아내는 입원을 해야만 했죠. 다행히 어디가 부러진 곳은 없었는데 얼굴에 상처가 가장 심했고 복부 통증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와중에도 집에 홀로 남은 제 걱정을 했어요. 형님은 부모님이 제 곁에 있다면서 안심을 시켰고 경찰서에서 저 대신 아내와 경찰 조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이를 갈면서 부탁했어요. 형, 증거 영상 다 있으니까 그 악마 같은 것 콩밥 먹여. 갖다 붙일 수 있는 죄목 다 갖다 붙이고 아내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접근 금지까지 시켜. 처남은 아내와 건너편 주택의 남자를 때린 것도 모자라 도망가는 도중에 경찰에게 돌을 던져 경찰까지 다친 상황이어서 폭행죄, 도주죄,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가중되었습니다. 아내도 강력 처벌을 해달라며 애원했고 경찰이 돌을 맞아 다친 일만으로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몰골을 본 가족들은 이를 갈면서 처남에게 보복을 했습니다. 네가 인간이냐? 인간이면 이렇게는 못하지. 너도 맞아봐, 이 망할 놈아. 짐승도 너보다는 낫겠다, 이놈아. 너 같은 놈은 공밥도 아깝다, 이놈아. 형님과 아버지는 수갑을 차서 반항도 못하는 처남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경찰들도 아내의 얼굴에 분노를 표했던지라 슬그머니 자리까지 피해주었고 맞고 소한다고 외치는 처남의 항의를 묵살해버리더군요. 그리고 건너편 집 남자분께 찾아가 정말 고맙다는 인사와 사례금을 드렸습니다. 처남은 기존 사기 전과와 이번 다툼 사건에 연루된 사건까지 있어 바로 구속되고 재판부는 악질 중에서도 악질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처남은 항소했지만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며 형량만 가중되었죠. 그 악마를 제 손으로 죽이고 싶었지만 법의 심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서 2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내는 일주일이 지나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굴과 몸 군데군데 시퍼런 멍을 달고 말이죠. 그리고 가족들과 제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오열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탕탕 치면서 함께 울면서 달래주셨고요. 아이고, 이 고운 얼굴이. 에휴, 짐승만도 못한 것이 어디 감히. 저는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서 막아주지도 못한 바보라며 몇 번을 미안하다고 했죠. 그 일이 있고 이를 악물고 재활에 전념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야 허리가 단단해진 걸 느낄 수 있었고 5개월이 되어서는 휠체어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발을 짚고 걸었고 1년이 지났을 때 다리에 핀 제거 수술을 받고 나서 다시 재활을 거친 후에야 절뚝거리면서 걸을 수 있었어요.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자 아내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난 자기가 중장비 다시 하는 거 무서운데 우리 부모님 과수원 도우면서 함께 살면 어때요? 당신 없을 때 나 혼자 집에 있는 것도 무섭고 어차피 다현이도 부모님 댁 가면 좋아하고 부모님도 일주일이 멀다 하고 다현이 보러 오시잖아. 하긴 나도 다시 운전대 앉으면 멀미날 것 같아. 그리고 자기 혼자 집에 두는 것도 불안하고 1년은 더 쉴 생각이니까 쉬면서 생각해보자. 저도 아내만 혼자 집에 있는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중장비 트라우마가 생긴 터라 형님과 상의를 하였어요. 형님 역시 정색을 하며 반대를 하더라고요. 난 네가 다시 중장비하는 거 반대야. 차라리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면 부모님 과수원 일 돕는 게 낫지 않겠어? 부모님 또한 반대를 하셨고 그럼 저희가 부모님 댁에 들어와 함께 살겠다고 하자 깜짝 놀라시면서도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딸아이가 제법 커서 재롱질을 부리니 매일매일이 손녀딸이 눈에 아른거린다 하셨으니 좋아하실 수밖에요. 게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처남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는 아내를 더욱 살뜰히 챙기셨고 아내도 그런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따르며 마음의 상처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비록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짐승만도 못한 처갓집 식구들 때문에 힘든 여정을 겪었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가족 간의 배려와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따스해진 것 같습니다.
사고로 인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보니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튼튼한 방패막이 되어줄 생각입니다. 벌써 부모님과 합가해서 산지 2년차가 되어갑니다. 요즘 부쩍 자란 딸아이는 저와 아내의 손을 잡고 과수원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죠.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매해 사과 농장에 데려왔더니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은 사과꽃이고 가장 맛있는 과일도 사과라고 하네요. 12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맘때가 사과나무 가지치기 작업에 한창 바쁠 때입니다. 쓸모없는 가지를 정리해 주어야 바람과 햇빛이 잘 통해서 양분을 고르게 먹어 더욱 튼튼한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울 테니까요. 오늘도 제가 아버지와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와 딸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섰네요. 그러면서 딸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과꽃은 언제 피어나냐고 물어보죠. 아빠, 꽃은 언제 피어요? 아직 추워서 안 나오는 거야? 맞아. 이 메마른 가지가 추운 겨울을 견뎌야만 연분홍 꽃잎이 수줍게 피어날 거야. 이렇게 견뎌야 가지는 더욱 굵어지고 튼튼해지지. 지금은 꽃을 피우기 위해 몸을 웅크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비바람 불어 추운 날도 있겠지만 그 풍파를 견디어내면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봄날이 오듯이요. 저희 부부는 비바람을 일찍 맞았으니 이제 따스한 봄날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아내가 수줍게 둘째 임신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제가 재활에 성공하면서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의 스파크가 튀었거든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제 사연이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지금의 겨울 한파가 지나고 나면 따스한 봄이 찾아오듯이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꽃내음이 가득한 봄날이기를 기원하면서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